충격이기 때문에 GDP 대비 4%에 해당하는 충격의 그 재정 정책의 기조의 변화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충격인데 시장에서는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올해 미국도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또 그 선거가 끝나더라도 현재까지 예상은 행정부하고 어느 한 당이 행정부를 장악을 하겠지만 또 의회는 반대 당이 다수가 되는 그래서 지금 행정부와 의회 간의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타협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 문제가 워낙 충격이 크니까 해결은 되겠지만 지금부터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심지어는 상반기 정도까지도 미국 그 재정 정책의 기조 변화, 그러니까 정치적인 타협을 이룩하기 어렵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생기는 불확실성이 또 미국 경제를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말씀드린 그런 그 충격적인 재정 정책의 변화를 미국의 정치권에서 결국은 타협을 해서 해답을 구하겠지만 그 구하는 과정이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이에 많은 그 불확실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다 돼서 간단히 아무래도 한국은행에서 나왔기 때문에 물가 문제를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저희도 지금 지난 저희 4월 전망 때 소비자 물가는 3.2%를 예상을 했는데 오늘 K대에서 보니까 2.6%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희도 아직 구체적인 숫자를 짚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 당초 전망보다는 물가는 좀 안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에 많은 그 함정은 있습니다. 저희가 소위 말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상으로는 예를 들면 무상 보육이나 급식 이런 정부에서 대신 해주는 그런 것 때문에 물가 지수 자체가 떨어져서 생기는 착시 현상도 일부 있습니다. 실제로 그 무상 보육이나 그 급식 같은 거는 돈을 누가 내느냐의 문제지 그런 그 재화에 대한 수요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옛날에 개인이 사던 거를 돈을 내고 하던 거를 정부에서 내주겠다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 경제 내 물가 압력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면 지금도 물가 압력은 얼마 전에 최근 물가 2.5%, 2.6% 나옵니다만 그거를 감안하면 아직도 조정해서 보면은 예를 들면 무상 급식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서 다시 물가를 계산해 보면 지금도 한 3.2%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다만 앞으로 세계 경제도 어려워지고 또 우리 경제도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가 면에서는 그런 면에서 아직 큰 위험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은 이제 정부에서 오신 우리 신재윤 차관님 토론 듣고 그러고 서면 질의 두 분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듣고 하는데 이 보니까 신재윤 차관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같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명대학교 불호교육과 서준원이라고 합니다. 청년 문제와 중소기업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쭉 나가고 저는 복지 문제 청년 문제는 청년층 실업 문제는 복지 문제, 낮은 임금, 성장 불확시설 때문에 취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20대 청년이 IMF로 인해 청년들은 부모가 일자리를 잃고 도산하는 것을 본 세대이기 때문에 더 안정적이고 대우가 좋은 대기업으로만 진출하려고 합니다. 이를 볼 때 청년 실업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하기 힘듭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소기업의 성장, 복지, 임금 등의 불확실성을 가진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자꾸 가라고 하면은 안 갈 것 같은데 방안이 있느냐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고, 차관님께서 아울러서 이제 아울러서 토론해 주시고, 또, 한양대학교의 정책학과의 이동섭, 군이, 여의도 연구소의 청년미래 포럼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인데, 한중일 경제통합체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EU, 아시안, 이번에 그 유로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해서 경제통합이 되고 있는데 각자의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사태 이후에 한중일 화폐 통합의 움직임이 있었지만은 현재는 잠잠해졌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 정책으로
차기 세대인 청년들이 위한 거시적 관점에서 한중일 경제통합체를 형성할 계획이 아직까지도 유효한지, 그리고 효용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예, 같이 아울러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전 사실 굉장히 불행한 공무원입니다. 2008년도에 리만 사태가 터지면서 국제금융 전선에 나가서 굉장히 많은 서름도 받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지금 유로존의 위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것 같은데, 이 특징을 뭐냐라고 이제 쭉 봐왔을 때 사실 이제 그동안에 수차례의 위기가 와 있었습니다. 근데 요번 위기와 지난번 리만 브라더스 때부터 슬슬 나타난 위기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의 지역적인 위기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과거에 아시아 위기가 따로 있고 라틴 아메리카 위기가 따로 있고 어떤 특정 지역의 위기라기보다는 이것이 전 세계의 위기로 넘어가고 있다는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증권시장에서 많이 얘기하는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말이 꼬리 자체가 몸통이 하나가 돼서 이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주 실물적으로 굉장히 촘촘히 연결되어 있어서 한 나라의 위기가 그리스의 그리스 전체 유로에서 2% 차지하고 전 세계에 한 0.34% 차지하는 나라의 그것이 전부 다 전염 효과를 통해서 가는데, 그 이유는 실물적으로 촘촘히 쌓여 있고, 그 다음에 금융이 너무나 많이 발전을 해서 이것이 오히려 이 금융의 저주까지도 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는 어느 지역의 위기가 상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고, 위기가 그래서 따라서 앞으로는 상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그 위기의 상시화라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의 유로존의 위기는 우리가 지금 지적을 해보면 이것이 과연 유동성 위기냐 아니면은 근본적인 위기냐, 영어로 얘기해서 liquidity crisis냐 아니면은 solvency crisis냐라고 봤을 때, 간단히 얘기하면 이건 solvency crisis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solvency crisis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갚을 능력이 없다는 그런 거의 판단은 경상수지와 재정 수지입니다. 이것이 마이너스가 됐다는 거는 결국 자기가 번 소득보다 쓴 게 많고 그 쓴 부분을 부채로 끌어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위기는 오래 간다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다만 리만 브라더스 때와 다른 거는, 리만 브라더스 때는 한꺼번에 충격이 왔기 때문에 전 세계의 금융적 위기와 실물적 위기가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즉 리만 브라더스 사건이 터지고 나서 모든 나라의 금융회사들은 전부 다 자기 대출을